자, 이제 그 문법 수업부터 시작합니다. 문법책 꺼내세요. 문법책 꺼내시고 이제 달라진 점, 2학기 수업부터 달라진 점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선생님들 교차를 안 해요. 그죠? 2학기 때는 저하고 3시간, 뭐 학년별로 다 똑같습니다. 1, 2, 3학년 이제 각자 담임선생님하고 3시간을 다 같이 하게 되고, 예, 그게 달라진 점입니다. 뭐 그거 말고는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숙제 확인을 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저번주 모의고사 본 거 오답 정리하라고 그랬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오늘 확인했고, 서연이 없어요. 뭐가 없어?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안 들어가요. 네. 안 했던 얘기잖아. 왜 안 했어요? 몇 개만 하면 되는데. 네. 민영이. 뭐 만약에 노트가 없으면은 거기라도 열어 있잖아요. 일반 노트라도. 노트가 없는 거야? 아니면 노트는 있는데 그냥 안 하는 거야? 노트가 있으면 그냥 좀. 그러면 그 일반 노트에도 진짜 안 되면 A4 용지에 아무거라도 빈종이라도 열어오셔야 돼요. 민영이. 얼굴. 그 문법책이 지난번 쓰는 거 계속 쓰는 거예요. 문법책? 그것도 싹 버렸어? 너 왜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꼭 그 중간고사 끝나면 싹 버리고 기말고사 뜨면 싹 버려가지고 결국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책 따로 사고 또 사야 되고. 이번에도 왜 그래? 버리는데 맞들이지 마세요. 한 학기 뒀다가 다음에 버려도 돼요. 뭐 집이 그렇게 좁은 집에 사는 건 아니잖아. 안 그래? 일단 카피는 해서 줄 텐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알았어? 교재 3주 더 쓸 거야. 문법 교재는. 문학 교재도 버렸어? 아니 왜 버려? 덜 끝났는데. 이준아, 너 요즘 좀 문제 있는 거 알지? 나 거기부터 또 했어. 중간고사 끝나고 교재 다 버렸다. 이거 자습서 평가 문제까지 다 버렸다고 했을 때. 왜 그러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근데 이번에는 우리 학원 교실까지 다 버리면 어떡하냐. 아직 안 끝났는데. 안 했어요? 까먹어가지고. 또 지현이도. 자, 오늘 안 해온 사람은 30분 남습니다. 알겠죠? 30분 남아가지고 특별히 오늘 뭘 해도 상관없어요. 다음 주 거 어휘 테스트를 외워도 되고 아니면 뭐 자이스토리 숙제를 해도 되고 우리 책 더 읽었으면 책을 뭐 더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예, 항상 이제부터 숙제든 뭐든 안 하면 무조건 30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신입생들 주려고 만든 거예요. 신입생 주려고. 이게 또 만들어야 되는 거야. 주긴 줄 거야. 근데 이준아 이제 다음번에는 진짜 안 준다. 너 알았지? 교재 버리지 마. 그거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야. 왜냐면 옛날에 나 그런 애들 몇 명 봤거든. 내가 알거든. 근데 하여튼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런 애들이 더 잘하고 공부 잘하고 성적이 오르고 그런 걸 내가 못 봤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교재가 우리 교재가 있잖아요. 문법 교재 있으면 이거 쓸모가 있어. 나중에도 다음번에 네가 나중에 세상에 교재는 널려고 그게 아니라 네가 여기다 필기하고 공부를 한 거잖아. 그러면 나중에 또 공부할 시간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또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고 한단 말이야. 근데 싹 버린다. 내 기억을 다 지워버리겠다. 모든 했던 흔적을 없죠.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 그래서 일단은 내가 요거 원래 내일 신입생 줄 건데 일단 주기는 할 거야. 근데 다음부터는 좀 책을 버리진 않았는데 교재 바뀐 줄 알고 안 들고 와서. 안 들고 왔어 너도? 너는 버리진 않았지? 집에는 있어? 알았어. 나 진짜 이 반에서 이런 경우가 나올 줄은 난 몰랐다. 내가 진짜 아빠는 내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또 시간이 낭비잖아 이래버리면.
그리고 참고로 저 얘기를 하겠는데 교재는 다다음 주 2주 그러니까 오늘 포함해서 오늘 다음 그 다음 주에 세 교재가 나오는데요. 그 전 거 있죠. 요거 그 마지막 겹치는 중에 들고 오세요. 다 알겠어요? 한 번 더 쓸 거예요. 문법 교재가. 그러니까 문학은 끝나서 세 교재로 쓰지만 문법은 이종 거를 쓸 거기 때문에 일단은 버리지 말고 가져오세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 있는 거를 계속 가져오고 이제 새 교재를 받고 제가 이제는 다음 거를 갖고 오지 마세요 하면 그때 가져오지 마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문법, 문학은 좀 이따가 할게. 일단 지금 걸어놨으니까. 문법 문학 그 독서 아무것도 지금 안 가져온 거지? 혹시 다른 사람들 세 가지 중에 문법, 문학, 그 다음에 그 통합사 에세이 있죠? 그거 혹시 안 가져온 거 있는 사람 얘기하세요. 그럼 이따가 카페 때 해야 되니까. 이따 확인하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야 수업 시간에 이렇게 또 시간 낭비가 안 됩니다. 자, 일단 시간이 좀 얘기가 많이 흘러가지고 자, 오늘은 뭐냐면 형태소하고 단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형태소하고 단어. 그 앞에 보면 맨 앞에 있어요. 형태소하고 단어 배울 건데 이거 언제 배웠어요, 여러분들? 언제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언제 배웠어? 1학년 때 배웠죠.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어요. 1학년 때. 예. 근데 그때 1학년 때 혹시 그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던 학교 요거 형태소 가지고 봤어? 그럼 형태소 가지고 다 봤어요? 예, 그럼 여러분들 좀 이해가 좀 빠르겠네요. 좀 안 본 학교들은 근데 조금 좀 불리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그만큼은 안 했을 거니까. 자, 요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문법의 어떤 기본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저번에 품사도 배웠지만 품사하고 여기 나오는 형태소 단어 요거 아주 기초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나오는 거예요. 1학년 때 나오는 이유가 왜 요걸 모르면 여기 나오는 개념들을 모르면 나중에 다른 문법에서 뭔 말인지 헷갈려요. 뭔 말인지. 그럼 다시 또 공부해야 돼. 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잘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것은 뭘 배우냐면 단어라는 거가 뭔가, 그 다음에 형태소라는 게 뭔가, 요거부터 먼저 생각해 볼게요. 단어가 뭐냐? 단어는 이거 생각하면 돼요.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뭘 의미가 죠? 혼자 쓸 수 있다는 거야. 혼자 쓸 수 있는 말이야. 혼자. 예. 그러니까 다른 기준 뜻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혼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자, 하늘 혼자 쓸 수 있죠? 땅 혼자 쓸 수 있죠? 먹다 혼자 쓸 수 있죠? 매우 혼자 쓸 수 있죠? 그다음에 또 뭐 했죠? 오랜 친구 할 때 오랜 혼자 쓸 수 있죠? 아이고 혼자 쓸 수 있죠? 자, 이런 말들은 혼자 딱 쓰이면 뭔 말인지 느낌이 딱 오죠. 예, 떡볶이 뭐 이런 거 딱 혼자 넣으면 사과나무 이게 단어입니다. 근데 단어는 언제 살짝 나온 적이 있냐면 여러분 품사 배울 때 품사가 뭐냐면 품사가 단어들을 또는 어휘라고 표현한 데도 있지만요, 단어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묶어놓은 것 또는 갈래지어 놓은 걸 품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이런 거는요 단어들을 묶어놓은 겁니다. 뭔 문제 알겠죠? 예, 단어는 혼자 쓸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보면 떡볶이란 말이 있어요. 또 뭐 사과나무 이런 말도 있고 무지개, 예. 다 단어입니다. 떡볶이 뭔 말인지 알겠죠? 사과나무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무지개 딱 느낌이 오죠? 예, 뜻이 뭔 말인지 알아. 혼자 쓸 수 있기 때문에 단어입니다. 그러면 형태소는 뭐냐? 형태소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 단어들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소라는 게 원소 할 때 소하고 똑같은 거야. 예, 구성 요소, 원소, 소 할 때 그 소예요. 즉
이 단어라는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형태소라고 하는데, 이제 문법적으로는 뭐라고 좀 표현하냐면,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물론 단어는 제일 중요한 개념 혼자 쓰인다는 거고요. 형태소는 뜻을 가졌단 말이야. 뜻을 가졌단 말이야. 자, 여기서 그러면 요게 통째로 보면 요게 단어예요. 각각이 단어인데, 형태소는 어떤 거냐? 즉 뜻을 가진 거. 자, 뭐예요? 떡 뜻이 있죠. 볶다 할 때 복 뜻이 있죠. 이는 형태소일까 아닐까? 얘도 형태소예요. 근데 선생님 요거는 이는 뜻이 없잖아요. 요거는 요게 사실 명사로 만들어주는 명사와 전미사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거는 뜻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참 국어학자들이 하다가 참 짜증나게 뜻은 두 가지. 실질적 의미, 실질적 뜻이라는 것, 우리가 떡이나 볶다 할 때 복은 있는 건데, 또 하나 그냥 문법적 의미, 요것도 쳐주자. 문법적 의미, 이걸 다른 말로 또 형식적 의미라고도 합니다. 문법적 의미도 뜻이라고 쳐주자. 좀 억지스럽긴 해요, 솔직히. 좀 억지스럽긴 합니다. 억지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도 그럼 솔직히 이제 학교에서 그럼 형태소가 아니면 이건 비형태소라고 해야 되나? 웃기잖아.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단어를 구성한 요소니까.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해주자. 근데 어쨌든 실질적인 뜻이 있든 형식적인 뜻이 있든 그거 다 그냥 뜻이라고 쳐주자 해서 형태소를 칩니다. 자, 사과나무는 형태소를 어떻게 뭐뭐에 있을까요? 사과나무는 사과. 그렇죠? 그 다음 또 나무. 더 쪼갤 수 있어요? 사과를 사하고 과로 나눌 수 있어요? 나무는 나하고 무인가요? 없죠? 나눌 수 없죠. 그래서 다시 형태소 이거 뜻에는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요것도 한번 참고를 하세요. 이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다, 그런 것도 있어요. 더 이상 쪼개면 의미를 잃어버려. 즉 말하자면 뜻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더 이상 쪼개면 의미를 잃어버리는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무지개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무하고 지개? 무지하고 개? 아니면 무지개 다 끊을 수 있나요? 없죠. 못 끊어요. 이거는. 이게 자체가 형태소이면서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대충 개념이 잡히죠. 그렇죠? 만약에 단어하고 형태소를 만약에 포함 관계를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단어가 형태소보다 크거나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건 같은 개념. 자, 단어, 형태소 요 관계를 일단은 첫째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어는 혼자 쓰일 수 있는 말이라는 게 중요하고, 형태소는 뜻을 가졌다. 근데 뜻에는 실질적 의미하고 문법적 의미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 그래서 만약에 보면 이렇게 쪼개진다. 실제로는 형태소하고 단어는 같거나 또 단어가 훨씬 더 큰 개념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해가 됐다면 문장에서 단어하고 형태소를 한번 구분하는 걸 해볼 거예요. 문장에서 어떻게 단어고 단어를 끊으려면 어떻게 구분하고 형태소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참고로 단어는 혼자 쓰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에서 문장에서 혼자 쓰일 수 있는 거는 대부분 띄어쓰기를 합니다. 띄어쓰기를.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 그러면 그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 띄어쓰기는 대부분 혼자 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띄어쓰는 거예요. 그래서 띄어쓰기하고 대치를 일치하는데 하나가 일치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정리가 됐으면 그 다음에 지우고 새로 문장 하나 해볼게요. 우리 뭐 교재에 있는 걸로 해볼게요. 자, 하늘이 맑다. 여기 있고, 그 밑에 있는 것도 하나 해볼게요. 아기가 풋사과를 먹었습니다. 단어 끄는가 비금으로 해볼게요. 자, 하늘이 맑다는 몇 개의 단어로 되어 있을까요?
일단은 단어를 구분할 때는요, 첫째로 띄어쓰기를 한번 끊으세요. 알겠죠? 띄어쓰기. 왜냐면 띄어쓰기가 혼자 쓸 수 있으니까 띄어썼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단어로 포함해서 읽는데 아까 나왔던 혼자 쓰일 수 있다는 거하고 좀 안 맞는 게 하나가 또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 조사입니다. 조사. 조사. 이 조사는요, 원래는 단어로 들어가면 안 돼요, 솔직히. 왜냐면 단어는 혼자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조사는 혼자 못 쓰요. 이, 가, 은, 는, 도, 만, 조차, 부터, 에서, 까지, 이다. 혼자 못 쓰여요. 다른 말에 붙어야 돼. 그러면서 이게 단어가 아닌데요? 자, 국어학자들이 고민했겠죠. 야, 이거는 단어가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비단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다, 아니야. 이게 단어가 아니면요, 품사에도 조사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아까 품사라는 건 단어를 묶어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품사 종류에 조사가 있잖아. 근데 조사는 혼자 못 쓰이는데 단어니까 품사에 포함되겠죠. 그렇죠? 품사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로 쳐준 거야. 그래서 국어학자들이 이 조사는 원래 개념상으로는 얘는 단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럼 단어를 안 읽으면 얘는 뭐야? 뭐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도 단어로 쳐주자. 근데 그러면 단어의 정의를 하나 추가해 준 게 뭐냐? 우리 그 문장 그 맨 위에 단어 밑에 나와 있죠. 문장에서 자립할, 즉 혼자 쓸 수 있는 말 그 옆에 혹은이라고 나뭐가 써.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라고 있죠. 거기 밑줄 긋고요. 거기다가 조사라고 적어줬고요. 어디 찾아보세요. 맨 위에 단어 밑에 혹은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이거 밑줄 긋고 조사라고 적어주세요. 조사. 이 조사를 단어로 쳐줬어요. 단어로. 억지로. 알겠어요? 새로운 개념 넣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어를 구분할 땐 첫째, 띄어쓰기를 한번 구분하고요. 오늘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조사를 쳐줬기 때문에 조사는 한 번 더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늘, 이, 막다가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어는 3개. 자, 형태소는요. 형태소는 아까 얘기했죠. 뜻을 가진. 가장 큰데 뜻을 가했다는 거 실질적인 문법적인 문제 다 가지면 돼. 그러니까 뭔가 얘가 어떤 뜻을 가졌든 아니면 어떤 기능을 역할을 하면 뭔가 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끊어야 돼요. 무조건.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하늘. 그러니까 하늘은 더 이상 못 끊어요. 이 막다 끊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막다의 말고는 어간이야. 어간. 예, 그리고 나중에 보여주면 그 실제 의미 뜻을 갖고 있는 부분이야. 다는 어미입니다. 어미는 뒤에 붙어 떨었다 할 수 있는 그 어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간, 어미 각각의 문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끊어요. 그래서 형태소는 4개입니다. 참고로 하나 일단 문제 풀 때 나오지만, 예를 들면 꿈은 하나의 단어죠. 꿈 하나의 단어죠. 자, 형태소는 몇 개일까? 꿈. 나눌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왜? 이거 어떻게 생겨난 말이야? 꿈을 꾸다에다가 미음이라는 명사와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형태소를 꾸다의 꾸에다가 미음 요렇게 2개로 나눕니다. 알겠어요? 이런 것도 형태소가 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 잔다. 잔다라는 말 하나의 단어예요. 자는데, 자, 형태소 구분하면 몇 개로 구분할 수 있을까? 형태소 몇 개일까요? 3개입니다. 자다 할 때 어간인 자, 현재형 어미 니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종결어미 다. 뭐 문법적으로 뭐 하나 기능이라도 하고 있으면 다 끊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 끊는 겁니다. 잔다 3개나 돼. 자, 그러면 이거 아기가 이제 풋사과를 먹었습니다 가지고도 나눠볼게요. 자, 단어 구분 몇 개? 이렇게 밑줄 긋고, 띄어쓰기 단위로 긋고, 그 다음에 또 뭘 끊으라고 했어요? 조사, 가를. 자, 그럼 끝나요. 단어 몇 개? 아기, 가, 풋사과를 먹었습니다. 5개. 자, 형태소는
형태수는 요거보다 분명히 더 많겠죠. 많거나 같은데, 자, 아기는 더 이상 못 끊어. 가도 못 끊어. 풋사가 끊어질 수 없어요. 있어요. 풋. 요건 나중에 좀 접두사예요. 덜 익은. 그 다음에 사과. 를. 자, 먹었습니다. 당연히 끊을 수 있겠죠. 먹다의 어간이 먹. 어은 과거 시제 선말음이 씁니다는 종결음인데 높임. 여기 이제 아주 높임입니다. 높임 종결음이. 자, 그래서 물을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칠판에서 했지만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와 있고요. 자, 밑에 그 하늘, 뭐 돌다리 푸르다 요거 그냥 단어 형태소 관계 정도만 보면 하늘은 뭐 그냥 하늘이 형태소이면서 단어이고요. 돌다리는 하나의 단어지만 형태소는 돌하고 다리 두 개고 푸르다도 하나의 단어지만 푸르하고 다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면 감이 훨씬 더 잘 옵니다. 자, 1번, 2번, 3번까지 쭉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뭐 쉽게, 2번엔 형태소는 안 물어보겠어요. 단어만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뒷금 그거 가지고 탁탁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삼 3번까지 해보세요. 근데 거기에 뭐 짝대기 이렇게 긋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앞에 분야, 뒤에 분야인데 그거 모르면 뭐 그냥 몰라도 돼요. 우선은 그냥 짝대기 안 긋고 그냥 끊어내도 됩니다. 우선은. 다 하셨나요? 근데 느낌이 단 것 같네. 자, 봅시다. 1번은 단어만 구분하라고 했죠? 단어는 띄어쓰기로 끊고 한 번 더 조사 끊어내면 끝나는 거예요. 자, 날씨가 어렵다 이렇게 끊고 가 끊으면 되죠? 그러니까 몇 개? 3개. 자, 철수가 학교에 갔다. 철수가 학교에 갔다 끊은 다음에 조사. 철수가 학교에. 예,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죠.
2번 5개. 자, 0이는 친구를 말했다. 먼저 띄어쓰기로 한번 다 그어요. 그 다음에 0이 조사 한 번 더는 친구를 역시 5개네요. 그 다음에 아기가 방에서 엉엉 울었다. 역시 띄어쓰기. 아기가 방에서 엉엉. 그 다음에 조사. 아기가 방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대. 자, 그 다음에 예쁜 꽃이 띄어쓰기. 꽃이 길가에 가득 피어 있었다. 그 다음에 조사. 꽃이 길가에. 그 다음에 없어요. 조사. 자, 세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개입니다. 알겠죠? 단어는 생각보다 쉽죠? 예, 띄어쓰기 끊고 그 다음에 조사만 끊으면 돼요. 가끔 어미를 끊는 사람 있는데 뭐 어미 끊으면 안 됩니다. 같은 할 때 은은 조사인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어미입니다. 예, 2번은 뭐 여러분 뭐 어려울 거 없죠. 2번 뭐요? 뭐는 예, 단어 형태소죠. 형태소는 단어를 작게 쪼갠 단위로 뭐뭐 뜻을 또는 뭐 의미를 해도 됩니다.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말한다. 여기서의 뜻은 실질적 의미 혹은 문법적 의미를 말한다. 그지? 여러분 다 이거는 얘기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무꾼부터 쪼개는 거 예, 형태소로 분류해보라는 거죠. 자, 나무꾼은 어떻게 쪼개요? 나무하고 꾼이죠. 꾼. 잡았다는 밑으로 가볼게요. 잡다, at은 과거 시제 써는 발음이 다 동결어미. 막다 아까 나온 거죠. 어간, 그 다음에 어미 다. 높이 높다 이 전미사 명사. 빠르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빠르다의 빠르 그 다음에 기 이것도 명사 전미사예요. 자, 요술쟁이는 요술 하고 쟁이 전미사. 맨주먹 맨 접두사입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주먹. 새빨갛다 이거는 제일 많네요. 새는 아주 선명하다는 의미예요. 새빨갛다, 예, 새카맣다. 그 다음에 빨갛다 할 때 빨갛. 그 다음에 다. 검북다는 이것도 검다에서 온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북다에서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 나중에 이제 배우지만 예, 뭐 이걸 딸 때는 검북다, 검북까지가 어간인데 형태소 구분할 땐 다 끊어야 돼요. 하여튼 끊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끊는 게 형태소다. 알겠죠? 예, 끊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끊는 게 형태소다. 자, 여기 답 다 체크했나요? 네, 넘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는 요것도 여러분 아실 거야. 예, 배웠어. 예, 뭐 자립형태소, 의존형태소, 실제형 생성형태소. 기억나죠? 여러분들. 예. 자, 형태소의 이제 분류입니다. 형태소 분류. 형태소는 총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자립성이 있느냐? 자립성이 있냐 없냐? 또 하나 실질적 의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기준 나뉘는데, 자립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는 있는 건 자립 형태소, 없는 건 의존 형태소. 자, 실질적 의미가 있냐 없냐 했다. 실질적 의미가 있다는 거는 실질 형태소. 실질 의미가 없다. 이거는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물론 뭐 문법 형태소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실질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요거요. 요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하늘이 푸르다. 일단은
뭐 형식 형태소가 뭐냐 물어보기 전에 형태소를 끊어야 돼요. 일단은. 그렇죠? 일단 형태소를 끊어야 돼. 좀 덥나요? 괜찮나요? 좀 추운 것 같아. 온도를 조금 높였는데 일단은 맞추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형태소 하늘 이 푸르 다 이렇게 네 개가 되죠? 형태소 부분.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혼자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는 뭘까? 이 중에서 자립 형태소 혼자 쓰일 수 있는 거. 혼자 쓸 수 있는 거 뭘까? 하늘. 하늘은 혼자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없어요. 이가 혼자 쓰여요? 푸르 혼자 쓰여요? 다 혼자 못 쓰여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 푸르, 다는 형식 아니 의존 형태소입니다. 근데 실질 형태소는 조금 달라요. 일단은 자립 형태소는 기본적으로 실질 형태소가 됩니다. 왜? 뜻이 있으니 실질 뜻이 있으니까 혼자 쓰이겠지. 그래서 하늘. 근데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뭘까? 푸르. 영혼의 어간인 푸르를 실질적인 의미로 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푸르는 혼자도 못 쓰이는데 푸르 뭔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상하는 거야. 하늘이 참 푸르까지만 해도 어떤 느낌인지 아는 거죠. 푸르단지, 푸르지 않단지, 푸르군한지 모르겠지만 푸르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어감만 들어도 의미가 느껴져요. 알겠어요? 예, 너 밥 먹까지만 들어도 밥을 먹까지만 들어도 어떻게 물어볼지 끝까지는 들어봐야 되지만 그래도 먹는다는 의미가 들어가는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언의 어감까지는 실질 형태소로 쳐줍니다. 얘가 좀 특이해요. 얘는 나머지 자립 형태소하고 실질 형태소, 의존 형태하고 형식 형태는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달라지는 지점이 어디냐? 이 푸르라는 용언의 어간은 특이하게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예요. 자, 어쨌든 실질 형태를 뺀 나머지 이 그 다음에 다가 형식 형태소가 됩니다. 서우 많이 피곤해? 자 뒤에 문제를 풀고 맞춰보고 조금 쉬는 시간 드릴게요. 여기까지 풀고 맞춰보고 그 뒤에 것도 다시 또 해야 돼요. 어쨌든 여기 한번 뒤에 한번 풀어보세요. 57페이지. 자, 57페이지에 문제 하나 틀린 거 말씀드립니다. 그 3번에 있죠. 3번에 다음 제시된 단어를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로 나눠보자 해놓고 그 밑에 박스에는 맨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이렇게 돼 있죠. 그 자립과 의존을 X 하시고 실질과 형식으로 바꿔주세요. 3번에 자립과 의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질과 형식으로 바꿔주세요. 자립 X, 실질. 의존 X 형식. 왼쪽 오른쪽 다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해봤죠? 자, 보겠습니다. 뭐 1번은 그냥 말로 할게요. 형태수는 기억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로 실질적인 의미의 유무에 따라 니은번 실질 형태소와 디귿번 형식 형태소로 나눠 볼 수 있다. 됐죠? 순서대로 자립,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자, 2번. 일단은 형태소로 끊어야 되죠. 칠판 보면서 할게요. 철수, 가로 끊으면 되죠. 이렇게. 자립은 철수, 의존은 가가 되겠죠. 그 친구들은 그, 친구, 도 이렇게 끊을 수 있습니다. 자립 형태소는요. 그하고 그 다음에 친구. 그는 관형사죠. 지시관형사인데 요것도 자립입니다. 그 다음에 도는 조사니까 의존 형태소. 걱정스럽다는 걱정하고 스럽다 이렇게 나눕니다. 스럽이란 말이 뭐 어른스럽다, 예, 그다음 걱정스럽다 할 때 즉 명사 뒤에 붙어서 형용사로 만들어준 전미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걱정하나 자립 형태소고요. 스럽하고 다는 의존 형태소입니다. 옛사랑, 옛하고 사랑 둘 다 자립 형태소입니다. 의존 형태소 없어요. 자, 매우 좋다, 매우하고 이렇게 좋다 나뉘죠. 자, 여기서는 매우만 자립 형태소고 이건 의존 형태소입니다. 지금 의미하고 관련이 없어요. 자립이냐 의존이에요. 아버지, 께서 이렇게 나뉘죠. 당연히 아버지는 자립 형태소고 조사인 께서는 의존 형태소입니다. 어느 것을, 것을 이렇게 나뉘죠. 어느하고 관형사, 그러니까 것. 예, 이거는 대명사 의존 형태소, 아니 자립 형태소고요. 조사인 을은 의존 형태소입니다. 못 가다 역시 못하고 가고 다 단연입니다. 못은요 부사입니다. 부정부사. 요거는 당연히 자립 형태소고요. 가다의 가, 다 어간어미 이거는 의존 형태소입니다. 아차 못 끊어요. 아차는 그냥 혼자 자립 형태소입니다. 헛고생, 헛하고 고생으로 나뉘고 고생이 자립 형태소고 헛 쓸데없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입니다. 새 책처럼, 새하고 책하고 처럼으로 나뉘고 새 관형사, 그 다음에 책 명사는 자립 형태소고요. 조사인 처럼은 의존 형태소입니다. 앞불사 못 끊어요. 이거 그냥 자립 형태소입니다. 앞불사가 통째로 감탄사. 정말 바쁘다, 정말하고 바빠하고 다르군이고요. 정말 부사 요것만 자립 형태소고 바쁘다의 어간인 바쁘 어미 다 의존 형태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덮밥도 덮하고 밥하고 도로 끊어지고요. 덮밥 할 때 덮은 안 되고 밥만 자립 형태소고 덮다 할 때 덮이죠. 어간. 그 다음에 도 조사 요건 의존 형태소입니다. 친구이다는 친구하고 이하고다. 이다는 다 끊어져요. 이하고다. 이하고다. 이것도 마치 형용사 동사의 어간 어미 개념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친구 요것만 자립 형태소고 이다 할 때 이 그 다음에 다 의존 형태소입니다. 좀 감 잡으셨나요? 알겠어요. 잠깐 쉬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5분만 드릴게요. 쉬는 시간. 아직 책은 덮어놓지 와서 요거 좀 이어서 할 거예요.
응? 그 통합사회 그거 응, 내가 안 그려줬어? 알았어요. 그럼 카피해줄게. 오늘은 뭐 그거 하여튼 뭐 별로 쓸 일은 없는데 같아요.
자, 그 다음 거 이제 또 다 맞춰봅시다. 이거 고치라고 했죠? 실질이고 형식이고 나타났어요. 여기도 실질, 형식. 자, 보시고. 보이나? 자, 여기 나눠봅시다. 덧버섯. 일단은 덧하고 버선으로 나눠야 되고요. 실질 형태소는 버선이에요. 그리고 덧은 형식 형태소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굵기. 역시 굵다의 굵에다 기 이렇게 나뉘고요. 실질 형태소는 굵다 할 때 요거 어간. 그 다음에 기는 명사로 만들어진 전미사예요. 명사와 전미사. 이거는 형식. 꿈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적을게요. 꾸다 할 때 꾸하고 미음으로 나뉘어요. 미음. 꿈을 꾸다 할 때 요거가 실질 형태소고 미음은 명사와 전미사 형식 형태소입니다. 길이 길다 이 이렇게 나뉘죠. 길다의 길 실질 형태소고 그다음 명사와 전미사 이. 너와 나 너와 나 실질 형태소는 너하고 나하고요. 조사인 와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오겠다 오하고 겟하고 다 끊을 수 있고요. 오다 할 때 오가 이 실질 형태소고 겟은 뭐 의지 또는 미를 나타내는 어미고요. 다 종결어미 형식 형태소입니다. 예쁘구나 예뻐하고 구나 예쁘다 할 때 예쁘가 실질 형태고 구나는 감탄형 어미입니다. 자, 잔다 아까 얘기했어요. 세 개로 나뉘어요. 자다 할 때 자하고 니은하고 다. 여기 때 실질 형태는 자다 요거밖에 없고요. 니은하고 다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했다. 요거 여러분 맞췄을지 모르겠는데 요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요. 준말이에요. 준말. 줄기 전으로 풀어놔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하였다예요. 했다의 원래 줄기는 하였다죠. 여기선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하다, 하였다. 실질 형태는 하다 할 때 하. 그 다음에 과거의 실질을 나타내는 엿 하고 다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요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가십시오. 가하고 십시오. 십시오가 똑같습니다. 뭐 씁니다. 십시오. 요거 하십시오체에 들어가요. 가다 할 때 가만 실질 형태고 십시오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놓으면 놓다하고 의면으로 나뉩니다. 놓다의 놓이 실질 형태소고 의면은 가정을 나타내는 어미입니다. 흐른다도 세 개로 나뉘죠. 흐르하고 니은하고 다입니다. 그래서 흐르 요게 실질 형태고 니은 현재 영어미 다 동결어미. 기쁘다 어렵지 않죠? 기쁘다. 풋사과 아까 나왔던 거죠. 사과가 실질 형태소고 풋은 형식 형태소입니다. 검북다는요 검북다 이렇게 나오는데 검다의 어근 검 북다 여기는 북 요게 실질적으로 뜻이 있어요. 검다 북다. 그리고 다는 뜻이 없어요. 그래서 형식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뜻이 없다는 실질적 뜻이 없다는 거예요. 문법적 뜻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밑에 것도 이제 요거 다 했나요? 지워도 되겠죠? 지워도 되겠죠? 자, 요거 그냥 기분이 참 좋다. 뭐 어렵지 않아요. 자립성 유무 기분 자립. 이는 의존. 참은 자립. 도사는 자립입니다. 다 의존. 자, 실질금이 자립은 기본으로 실질돼요. 이는 형식. 조사는
3 역시 실질. 근데 하나 더 좋다 할 때 이거 어간 실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은 자립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고 의도 형태, 형식 형태소인데 특이한 거 하나가 있다고 했죠. 요거 영어의 어간은 자립이 아닌데도 의도 형태소에도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것만 좀 특이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문제 풀고 그 58페이지는요. 요거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됐고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다음 페이지 59페이지 가셔가지고 요거 형태소로 이렇게 끊은 다음 끊고요. 뭐 이렇게 빗금으로 끊어도 되고 동그라미면 또 상관없어요. 뭐든 상관없고 끊은 다음에 실질, 자립, 실질, 형식, 자립, 의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것만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끊는 거 끊고요. 실질 형태소하고 자립 형태소만 적으세요. 그러면 왜냐면 전체에서 실질을 빼면 형식이 되죠? 전체에서 자립을 빼면 의도는 되니까 실질 형태소하고 자립 형태소만 적어보세요. 끊는 건 다 끊고.
여러분 이제 다 됐죠? 예, 조금 헷갈리는 게 있더라도 그냥 예, 보면서 같이 가봅시다. 자, 밤하늘에 일단은 뭐 형태에서부터 끊을게요. 그냥 책에 또 빗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빗금으로 해볼게요. 밤 하늘에 별이 많다. 이렇게 다 끊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실질 형태에서 자립 형태에서만 찾아보면 나머지는 나오니까 실질 형태에서는 밤, 그 다음에 하늘, 별, 하나 더 많다 할 때 많이죠. 여기까지. 그 나머지는 뭐 다 요게 형태 형태소겠죠. 자립 형태에서는 밤 좀 적어요. 항상 실질보다는 하늘하고 별 요 세 개만 자립이죠. 순수하게. 그리고 나머지 많다는 의정투수입니다. 알겠죠? 전체에서 실질을 빼면 형식, 전체에서 자립을 빼면 의정.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나는 2번 솔잎을 씹어봤다. 나는 솔잎을 씹어보았다. 다 끊을 수 있네요. 그냥 하나씩 다 끊어요. 자, 실질 형태에서는 나, 솔, 입, 씹다 할 때 어근, 어감, 그 다음에 보다 할 때 어감.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빼면 형식 되죠. 자립 형태에서는 좀 줄어요. 나, 솔, 입. 요 세 개만 되죠. 여기 위에 있는 용언의 어가는 자립이 아니니까. 나머지 하면 의존됩니다. 자,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학교에 갔다.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에 갔다가 가다 하고 하고 다 이렇게 나뉩니다. 갔다가 어려워서 있어요. 갔다는 갔다 요게 합쳐져 가지고 아가 하나 탈락하고 갔다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은 친구 이야기 그 다음에 하다 할 때 학교 그 다음에 가 이렇게 됩니다. 친구 이야기 학교 하다 가다. 나머지 근데 빼면은 와를 면서 아따 요게 형이 돼요. 자립 형태에서는 몇 개 안 되죠. 줄죠.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학교만 자립 형태입니다. 자, 산이 높고 푸르다. 산이 높고 푸르다. 자, 앉으시죠. 실질은 산 높다 푸르다 푸르. 자립은 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됐죠? 네, 여기서 여러분이 좀 헷갈렸던 건 요거 정도일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자, 다음 거 밑에 거 보겠습니다. 그냥 켤게요. 내일은 비가 많이 내리겠다. 내일은 비가 많이 내리다겠다. 이렇게 되겠죠? 내리다, get. 자, 그러면 실질 형태에서는 내일 비 많다의 만, 내리다의 내리가 되겠죠. 자립은 내일하고 비밖에 없습니다. 자, 저 바다는 참 새파랗다. 저 바다는 참 새파랗다. 이렇게 나뉩니다. 새하고 파랗다. 실질 형태에서는 저 바다 참 파랗다 할 때 파랗만 실질입니다. 새는 접수하니까 아니에요. 나머지 쓰면 되고, 자립 형태에서는 더 줄죠. 저하고 바다하고 참입니다. 자, 호랑이가 사냥꾼에게 잡히다. 호랑이가 사냥꾼에게 잡히다. 여러분 피동전미사 아시겠죠? 이히리기. 자, 실질 형태에서는 호랑이 그 다음에 사냥 잡다 할 때 잡. 나머지는 다시 형태. 자립 형태에서는 또 줄죠. 호랑이하고 사냥만 됩니다.
이제 좀 감 잡히시죠? 문제를 풀다 보면. 네. 자립 형태소, 의정수소, 그다음 실질 형태, 형식 형태소. 근데 이제 다른 문법에서요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이제 그 이후 다른 문법에서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실질 형태소하고 형식 형태소예요. 알겠어요? 실질 형태소하고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어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어근. 실질적으로 뜻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어근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는 나중에 의문의 변형이 많이 나와요. 형식 형태소, 뭐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할 때,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할 때, 뭐 이럴 때 바뀌는 거 이런 거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거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 개념은 그 추음보에서 많이 활용되니까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여기까지 문법은. 자, 문학 바로 이어갑니다. 예, 아까 쉬는 시간 드렸으니까 문학은 오늘 그래도 좀 어렵진 않아요. 예. 옛날 막 엄청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생각보다 어렵진 않으니까 예, 문학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문학 몇 페이지냐면 예, 제가 새로 교재 나누시면 바로 찾으면 돼요. 30페이지입니다. 문학도 또 그랬나? 까먹었다. 자, 30페이지 한번 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출력을 거는 것 같아. 자, 그럼 나오는 동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시 두 편을 가지고 할 건데 다 제목이 공교롭게도 고향입니다. 고향. 여러분들 나 고향이 있다. 고향이 말고 고향이 있다. 서윤이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 그다음에 혹시 서윤이는? 서울. 야, 서울이 고향이다. 참, 그쵸? 근데 고향이라는 개념이 요즘에는 참, 갖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쵸? 왜냐면, 고향 하면은 약간 시골 느낌. 그쵸? 옛날에. 그렇죠? 우리가 그냥 여기서 향토적이다 그러면 시골, 고향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이나 뭔가 시골이나 이런 느낌이야 옛날에는. 예. 그리고 그러다가 거기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좀 성장하면서 도시로 나와 살면서 고향이 그리워. 도시 생활을 하니까 도시는 뭔가 각박하고 메마르고 힘들어. 예, 경쟁이 치열하고. 근데 고향에서는 뭔가 푸근하고 여유가 있고 사람들 사이에 정이 넘치고 그랬었는데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고향이라는 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디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 별로 없고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고향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도 일종의 꼭 아직 산이나 이런 거 있지만 도시화가 됐어요 거의 다. 요즘에 시골 가봐도 다 도로 다 뚫려 있고 그다음에 가로등 있고 가게들 있고 있고 다 있을 거 다 있어. 그래가지고
옛날 그런 우리가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덜합니다. 즉 내가 고향이라는 느낌이 들려면은 여러분들이 약간 외국에 가야 돼 좀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외국에 들어가면 아 코리아 한국에서 왔다. 한국 느낌이 좀 달라. 거기서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고 물론 사기치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지만 어쨌든 뭐 어쨌든 심지어 뭐 외국 나가면 꼭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 만나도 반가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고향 느낌이 덜하지만 이제 여러분 부모님 세대 또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라면 고향의 느낌이 훨씬 더 절절해요. 특히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북 출신이다. 그러면 진짜 더 심하죠. 그죠? 고향은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더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고향이 북한 쪽에 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은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간절해요. 자, 우리 시에 보면 그 고향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쓴 시들이 참 많습니다. 고향에 대한 느낌. 근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일제 강점기 때 이걸 둘 다 그 배경이 그 일제 강점기 그때 쓰신 시예요. 시들인데 그때도 벌써 사람들은 고향의 느낌, 고향이 옛날 같지 않다라든지 고향을 떠나 살다 보니까 고향이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요 시 두 개 다 느낌은 다르지만 어쨌든 고향과 뭔가 관련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향에 대한 개념은 없을지라도 그냥 상상이라도 하세요. 내가 만약에 어디 옛날 그런 데서 살다가 막 친구들과 뛰어놀고 막 개울에서 목욕하고 이렇게 살다가 도시로 뚝 떨어져 왔을 때 고향이 그리워 이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겠다. 뭐 이 정도 하나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시는 백석이라는 분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백석 내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 않았었나? 혹시 들은 적 있는 사람? 백석. 본명은 물론 다른 거지만 다른 분이지만 백석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계속. 백석이란 시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오늘 하여튼 뭐 이거 띄워놓고 간단하게 얘기만 하겠습니다. 백석은 일제 강점기 때 참 활발하게 창작 활동하셨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되게 잘생겼어요. 옛날 사진 보시면 사진 백석 한번 검색해서 봐보세요. 잘생겼어요. 윤동주도 잘생겼죠. 근데 백석은 또 다른 어떤 윤동주는 좀 착하게만 생겼는데 백석은 좀 그런 느낌보다는 하여튼 진짜 훈남이야. 훈남 되게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시인들 있죠. 여류 시인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냥 거의 아이돌이었어. 그 정도. 근데 이분은 근데 좀 사랑여애가 좀 재밌습니다. 특이하게 다른 신이 아니라 옛날에 뭐라고 할까 요정에 있는 약간 기생이 있죠. 기생 한 분을 좋아했어요. 근데 가족이 찬성했을까? 결혼하려고 했어. 가족이 찬성했을까요?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결혼했는데 근데도 이 기생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분이 고향이 북쪽입니다. 북한 쪽이야. 정주라는 곳인데 그쪽에서 있다가 나중에 한번 갔다가 이제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간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죠? 분단이 됩니다. 그렇죠? 분단이 되죠. 그러면서 이분은 북쪽에서 머물러서 그걸 이제 나중에 보면 제북 시인이라고 그래. 제북. 자기가 스스로 가는 사람은 월북한 거고요. 근데 북한에 남은 사람들, 고향이 거기니까 이분은 그냥 남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립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분이 좀 재밌는 게요. 지금 서울 강북구 거기 가면 서울 시내인데 그 금싸라기 땅에 절이 있어요. 굉장히 크죠. 그 절에 원래 주지 스님이 옛날에 누구였냐면 법정 스님이라고 무소유 쓰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한테 어떤 엄청 거대한 부자가 여자인데 그 부자가 거기 땅을 절을 지어달라고 해서 다
거기 건물도 다 있었어요. 예, 옛날 요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좋고 조경도 잘 됐고 근데 그 땅이 뭐 몇천 평인가 그랬는데 그거를 기부해서 뭐 그때 가격으로 한 2천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왜 누군가가 봤더니 그 사람이 백석의 연인이었어요. 그때 백석의 연인. 예, 근데 평생 백석만을 바라보며 살다가 어쨌든 장사는 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부를 이뤘는데 항상 마음에 그 백석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근데 백석이라는 사람이 소식이 끊겨버렸어요. 그래갖고 다들 죽은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백석이 북한에 80 몇 살까지 살아 있다는 게 그 어떤 사진 알려졌어요. 근데 백석은 북한에서 그 다음부터는 시 활동을 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시를 쓴 사람이 북한의 그 사상, 북한의 뭐 주체 사상 그 밑에서 시를 쓸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농장에서 그냥 평생 농사 짓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 그냥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좀 불행하죠 삶이. 근데 어쨌든 일제 강점기 그때도 뭔가 가족들하고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불화하고 그러면서 혼자 떨어져서 먼 타향에 떠돌면서 좀 살았다고 해요. 나중에 이분은 이제 영어 교사였어요. 영어 교사도 하고 뭐 그랬는데도 나중에는 멀리 떠돌아서 좀 살았는데 어쨌든 이분이 그 먼 가서 여러분 고향이 아니라 타향에서 살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혹시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유학을 간다. 혼자 내가 거기서 뭐 기숙사에서 아니면 거기서 산다 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까? 제일 힘들 때가 아플 때입니다. 아플 때. 제일 아플 때야. 아파서 내가 막 몸살 감기 걸려서 멸이 펄펄 나는데 아니면 어디가 좀 다쳐가지고 아픈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분도 그런 상황이야. 이 고향 백석은 너무 혼자서 쓸쓸한 타향에서 아파 있는데 어느 이제 의원을 불렀어요. 너무 아파서 방문해서 불렀는데 그 의원이 뭐 완전 의원은 허연 수염을 기른 무슨 뭐 산신령 같은 분이에요. 딱 보더니 그래 다 맥을 한번 딱 짚어보더니 근데 슬쩍 한번 물어보는 게 고향이 어딥니까? 옛날 북쪽이가 그렇겠죠. 고향이 어딥니까? 여기는 이제 사투리 안 나오지만 어디지요? 그랬더니 정주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거기 내가 아는 누구시 고향인데 그런 거예요. 그럼 그분을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아버지처럼 되게 보시는 분입니다. 아주 친한 분. 그랬더니 그 사람 내 친구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죠? 타향에서 그 내 고향에 알고 있던 내가 아버지처럼 모시는 그분을 친구라고 여기는 어떤 의원을 만난 거죠. 그러자 갑자기 마음이 탁 녹아내리는 거죠. 푸근해집니다. 그 아픈 그런 게 사라지고 마음이 막 쓸쓸했던 그러면 사라지고 고향의 아버지, 그다음 고향의 가족들, 그런 친구들 그런 느낌이 이 할아버지, 이 의원의 모습을 통해서 의원의 말을 통해서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따뜻한 느낌입니다. 물론 쓸쓸하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나중에 의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되게 푸근한 시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정중의 고향은 좀 달라요. 먼저 이거부터 빨리 분석하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분석하기 내용 많이 없어요. 자, 나는 북관에 혼자 알아넣어서. 북관은 어딜까요? 타향이죠, 타향. 북관은 타향입니다. 그냥 타향이란 거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그냥 혼자 알아두어서 아픈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아프세요. 여기는 이제 혼자라는 느낌에서 고독감, 몸도 아픈 거지만 소외감 이런 것도 있죠. 이분 시 요거 사람 상황을 알면요 나중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그 시가 있어요. 제목은 약간 편지 옛날에 붙이는 그런 내용인데 내용이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 시인들한테 설문조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냐 했을 때 백석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가 뭐냐 그럴 때 남신의 주종 박시봉방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죠? 근데 되게 시가 좋습니다. 아름다운 시인데 그 시도 어디 혼자서 신우주 어디 가가지고 혼자 방 얻어가지고 거기서 외로움에 시달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도 그런 거죠. 몸까지 아파요. 자, 어느 아침 의원을 뵈었다. 그래서 의원을 부른 겁니다. 자, 의원은 열애 같은 상을 하고 뭐 열애 같다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직유법이죠. 직유법이고 열애가 뭐냐? 석가열애.
즉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석가열의 부처님. 그래서 여기서는 느낌이 자비롭고 인자한 느낌입니다. 자비롭고 인자한 느낌. 열애 같은 상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공의 수염. 관공은 누굴까? 여러분들 삼국지 읽어본 사람 알지만 관우예요. 관우. 관우. 유비, 관우, 장비 할 때 그 관우를 관공이라고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높여서 부르고, 근데 수염이 되게 멋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황제가 그 관우를 보고 미염공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어요. 미염공이 아름다운 수염을 가진 사람이다. 미염공. 그러니까 수염을 들였다. 그래서 관공의 느낌은 뭔가 좀 너그럽고 수염이 쭉 났으니까 푸근한 느낌이죠. 너그럽고 푸근한 느낌. 자, 수염을 들이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역시 여기도 직유법이죠. 뭔가 좀 신선 같다. 뭔가 좀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한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고향이 어디나 한다. 자, 여기까지 쭉 느낀 사람 느낀 점은 뭐냐면요, 그냥 여러분 드릴게요. 서사적 구성이에요. 서사적 구성. 쭉 사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알아서 의원을 불렀는데 의원이 이런 모습을 갖고 나타나서 손을 내밀어서 맥을 짚고 고향을 물어봐요. 서사적 구성이에요. 물론 이 시는 나중에 서정시지만 또한 특이하게 어떤 사건을 쭉 나열하는 느낌으로 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하셨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랬더니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는데, 평안도에 정주라는 곳이 있나봐요. 있어요. 그 딱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럼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자, 이 아무개씨는 그냥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뭐 우리가 그건 알 바는 아니고, 자, 평안도 정주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화자의 고향이죠. 화자의 고향이에요. 이 할아버지 즉 의원의 고향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무개씨가 되지. 아무개씨는요,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화자와 의원의 연관성을 가진 인물이에요. 화자와 의원의 연관성.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씨를 아느냐 한즉, 당연히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고 한다. 예, 막역지간은 여러분 그 사자성어에서 나옵니다. 막역지우 해가지고 나오죠. 예, 서로 허물없이 가까운 친구를 의미합니다. 허물없이 가까운 친구. 이게 막자가 없을 막자고 막역이 거스를 역자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거스르지 않아. 그 정도로 친한 친구라는 얘기야. 만약에 내가 가서 뒤통수를 탁 쳐도 얘가 껄껄껄 웃는 거지, 우리끼리. 그러니까 그 정도로 편하다는 얘기죠. 허물에 가까워져요. 수염을 쓴다. 자,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일을 한즉 의원은 또다시 던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그래서 뭐 이렇게 따스하고 가족과 같은 정이죠. 가족과 같은 정. 가족과 같은 따스한 정이 느껴지는 거야. 손길이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뭐 말 진짜면 끈끈한 혈육과 같은 고향을 느꼈다. 이 사람은 나하고 사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 나하고 혈육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아니죠. 하지만 어떤 공통분모, 즉 누구 아무개씨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뚝 떨어진 곳에서도 뭔가 연관된 분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모습에서, 이 사람의 말에서, 이 사람의 그 따뜻한 체온에서 혈육과 같은 어떤 고향의 느낌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닙니다. 자, 32페이지로 잠깐 가서 여기다 잠깐만 필기하고 뭐 읽어볼 것만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32페이지 잠깐 펴보시고요. 자, 하셨죠? 32페이지 보시고 거기다가 자, 주제는 뭡니까?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성격이라고 한번 옆에다 적어볼게요. 성격. 이 시의 성격은 자, 일단 당연히 서정시니까 서정적인데 또한 동시에 서사적입니다. 이야기 구조잖아, 이야기. 그쵸? 내가 어디 가서 너 어떤 일을 했는데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나도 대답을 했는데 와 이러더라. 약간 뭔가 사건을 쭉 이야기하는 느낌이에요. 서사적이에요. 그 다음에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 시의 특징은 첫 번째 똑같은 배선이지만 서사적 형식으로 시작이 정리됩니다. 서사적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극적, 연극과 같은 거예요. 극적 대화 형식. 극적인 대화 형식을 사용했는데 특히 이제 대화는 간접 인용입니다. 직접 큰 따옴표 없죠? 간접 인용을 통해서 극적인 대화 형식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3번은 주제와 관련되니까 뒤에 주제가 나오죠. 그 주제와 관련돼서 슬쩍 한번 말을 만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자 1번에 다 맞춰봐도 되겠어요? 자, 1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5번입니다. 이거 당연히 서정시고 주관적 판단을 뭘 배제해요. 근데 여기에다 좀 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다음 페이지와 32페이지에 인물 형상화라고 3번에 있는데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우연의 것을 객관적으로 썼다. 이거 좀 그어버리세요. 난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석과 열애 같은 상을 하고 광공에 들여서 신성 같다. 이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객관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난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제대로 분석을 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객관적으로 소설했다고 보기는 난 애매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고 보고, 예, 이것 때문에 헷갈렸을 수가 있어요.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는 이 글에서 나와 의원 간의 대화 적어주시고, 인물 간의 공통점을 발견함으로써 친밀감을 형성하는 계기를 이룬다. 대화, 친밀감. 이렇게 적어주세요. 대화, 친밀감. 자, 그 다음에 대화질문 알아두고 3번에 윗글의 주제와 관련지어 기억의 역할을 쓰시는데 기억 의원의 역할, 주제가 뭐였어요?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래서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게 한다. 그럼 돼요.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게 한다. 또는 뭐 향수라고 됩니다. 고향과 가족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한다. 자, 마지막 4번은 쉬웠죠?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고향으로 갑니다. 정지용의 고향. 예, 정지용 시인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근데 이분의 시세계는 딱 뭐 특히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다양한 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시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지용도 일제 강점기 때 예, 활동하신 분인데 안타깝게 6.25 끝물에 돌아가셨는데요.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가 알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남한 쪽과 북한 쪽이 나중에 북한 쪽에서도 이제 유명한 시인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북한군에 잡혀서 납북됐다라는 뭐 그런 또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납북되다가 니네가 불리하니까 처형했지 해가지고 이제 남한에서 또 비난하니까 북한 쪽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본인이 뭐 원해서 같이 갔는데 미군이 폭격을 해가지고 죽었어.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 모릅니다. 예, 좀 안타까워요. 어쨌든 이분도 예, 백석은 북한에 남지 않고 남한으로 왔더라면 또 정지용 시인은 그때 6.25 때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예, 한국 현대시의 발달에 더 큰 기여를 했을까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예, 아주 위대한 시인들인데 좀 예, 나중은 좀 불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지용은 고향이란 시가 있는데 나중에 향수란 시가 있어요. 예, 그 시가 사실 이거보다는 더 유명합니다. 그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짖을 때는 뭐 실개천이 휘둘러 나가고 노래로도 있어요. 가곡으로. 그다음에 얼룩배기 황소가 뭐 게으른 우르는 곳 그곳이 차마 뭐 꿈에 흔들리칠리야. 그 시가 있어요. 그게 여러 연으로 되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고향의 모습이 진짜 정겹고 예, 정말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고향의 모습을 묘사한 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이 고향이라는 시가 얘기한다. 여기는 이 시의 주제는 고향에 대한 상실감이에요. 예, 고향을 오랜만에 갔어요. 갔는데 산이랑 산천 초목은 거의 똑같아요. 옛날에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뭔가 달라요. 옛날에 내가 알던 그 포근하고 정감이 넘치고, 예, 사람들이 오손도손 도란도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뭔가가 서로 경계하고 뭔가 힘들어 보이고. 그쵸? 일제강점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강점기는 우리, 예, 농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해체 시기입니다. 그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 뿔뿔이 흩어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리고 일제 탄압은 갈수록 심해지고,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예 사람들도 당연히 옛날에 그런, 예, 그 따뜻한 정서가 있을 리가 없죠. 백석도 그런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때 농촌, 그 시골, 그런 공동체가 점점 따뜻한 모습이 사라져가는 모습들, 그거를 시로 안타깝게 표현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뭐 나중에 여운한거 무슨 쪽 좀 제목이 좀 특이한데, 하여튼 그런 시들을 보면 또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시는 아까하고는 좀 다르게 고향에 대한 상실감이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자, 반복법이에요. 반복을 한다는 건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예, 물론 운율도 형성됩니다. 반복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향에 정말 내 보고 싶은, 가고 싶었던, 내 마음속에 그리웠던 고향에 돌아왔는데 뭐다? 그리던 고향이 아니다. 좀 아시겠죠? 이 고향은요, 지금 내가 어떤 현실의 고향이에요. 지금 내가 와서 딱 바라본 현실의 고향인데, 이 밑에 이 고향은 뭘까요? 이 고향이 아니래. 그 고향이 그거는 마음속에 간직한 고향이에요. 내 고향의 모습은 뭔가 푸근하고 아름답고 정겹고, 예, 그런 고향이었는데, 향수란 시에 나타나는 그런 고향이었는데, 와보니까 이 현실의 고향은 내가 마음속에 간직한 그 고향이 아니더라. 달라졌다. 뭔가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되죠. 산꿩, 뻐꾸기는 변함없는 자연을 의미해요. 변함이 없어. 이 자연은 아직도 산꿩이 알을 품고 있고, 뻐꾸기는 제철에 울고 있어요. 예, 시는 대부분 시각적 심상이지만 여기서 운다, 이거는 청각적 심상이지, 이미지죠. 뻐꾸기가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자, 왔는데 자연은 그대로야.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어떻다?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아까 알겠죠? 마음은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고향의 모습이 없다. 지금 지니지 않다. 즉 고향의 낯선 느낌이에요. 고향이 왠지 옛날 내가 알던 마음속의 고향이 아니고 뭔가 낯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고향에 와서 마음이 놓이고 푸근하고 마치 어머니 품에 안겼다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떻게 돼? 멀리 떠돌아요.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예, 이거는 방황하는 화자의 내면 의식을 의미해요. 방황하는 화자의 내면 의식. 여러분도 뭐 친구랑 놀러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학원 가! 해가지고 억지로 왔어. 그러면 마음이 거기 붕 떠 있죠. 그렇죠? 여기 없죠. 예, 친구들은 좀 놀러 갔다고 쳐봐요. 자기만 못 갔어. 그러면 나는 지금 나의 마음은 지금 롯데월드 에버랜드에 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 놀러 간 거야. 난 여기 없어. 자, 그런 느낌. 고향에 왔는데 옛날에 내가 알던 고향의 모습이 아니니까 어때요? 내 마음이 여기에 정착하지 못해요. 멀리 붕붕 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여기까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아까 그 백석의 시하고는 사뭇 느낌이 다르죠? 예, 제목만 같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도 매 끝에 홀로 오르니. 매는 뭐 알죠? 옛날 산이에요. 산꼭대기. 매 끝에 산꼭대기. 끝에 홀로 오르니. 예, 홀로 오르니. 흰점꽃이 정성스러. 아까도 얘기했죠? 흰점꽃은 뭐예요? 이것도 변함없는 자연이에요. 옛날에도 있었겠죠?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인정스레 웃고 있어요. 자, 자연은 그대로네요. 이거는 이제 의인법입니다. 꽃이 어떻게 웃어요? 자연은 그대로. 오늘 또 산 끝에 올라와 보니까 아, 자연은 그대로더라. 근데 느낌은 다르죠. 자,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나요. 여러분 풀피리 같은 거 풀 가지고 또 옛날에 나도 어릴 때 친구들이랑 많이 만들어서 불었어요. 삐 소리가 납니다. 예, 그런 거. 뭐 호두기 같이라고도 하고 풀피리를 불어. 이렇게 부르면 소리가 나는데 옛날에 얼마나 신나고 재밌었어요. 애들은 뭐 이렇게 나든 소리가 나든 막 깔깔대고 웃고 재밌고 그 놀았는데 지금은 풀피리 소리 옛날에 그 느낌이 안 나. 즉 여유와 낭만이 사라졌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내가 느꼈던 여유와 낭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풀피리 소리가 안 난다는 것도 청각적 이미지입니다. 옛날 느낌이 아니라 청각적 이미지. 옛날에 부르던 풀피리 소리가 아니나. 풀피리 소리가 뭐 내가 이제 부는 법을 잊어먹어서 잘 못 불어서 소리가 그대로 안 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옛날에 그런 정겹고 흥겹고 신나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서글프게 느껴져요. 자, 메마른 입술에 쭉 불다 보니까 미소는 쓰다. 미각적 이미지죠, 이거는. 미각적 이미지고, 이거는 쓸쓸한, 예, 씁쓸한 기분이야. 씁쓸하다. 씁쓸한 기분이고, 예, 고향 상실의 아픔을 드러내는 겁니다. 쓰다. 풀피리 가지고 막 불면 어릴 때는 신나고 즐겁고, 예, 그 다음에 오히려 풀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 좀 단맛이 납니다, 오히려. 예, 근데 지금은 혼자 불어보는데 옛날 그 흥겹던 느낌이 안 나고 오히려 입맛이 쓰다. 즉, 씁쓸한 기분, 고향상실의 아픔이 느껴져요. 자, 그리고 나서 고향에 돌아왔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 있죠? 어디서 나왔어요? 맨 첫 1년에 나오죠? 그렇죠? 1년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수미상관이죠? 수미상관. 그러니까 이 글에서 만약에 운율 형성 요소를 찾아라 그러면 수미상관, 고향에 이런 거 반복법. 그 다음에 그리던 하늘만이 높구나. 아, 여기는 자, 하늘이 높으니까 와, 하늘 높고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하늘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게 느껴져. 이거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향 상실 의식에서 오는 네, 그 다음에 고향과의 거리감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고향이 옛날에 그 고향의 모습이고 푸근하고 정겨웠으면 하늘이 손에 닿을 듯이 가깝게 느껴졌겠죠. 근데 이 하늘만 멀리서 높고 푸르구나. 아, 이 고향, 내가 알던 고향과의 그런 거리감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랬던 하늘은 높고. 좀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런 시 하나 배우고 나중에 이제 향수란 시를 보면 정지용이란 시인이 고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35페이지 잠깐 가셔가지고 여기도 좀 몇 개만 좀 적고 가겠습니다. 고향 상실 의식에서는 고향과의 거리감이고 수미상관이 쓰였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문제 풀기 전에 37페이지 펴시고 거기다가 자, 주제가 뭐예요? 고향에 대한 상실감과 허망함이죠. 자, 성격 보시면 애상적입니다.
슬프죠. 예, 뭔가 씁쓸하고 슬픕니다. 그 다음에 옛날의 고향의 모습이 또 회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상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예, 언젠가 내가 고향을 갔을 때 예, 그런 느낌, 그걸 회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어릴 때 고향의 모습도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회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보시면 반복, 아까 얘기했죠. 반복과 수미상관을 이용해서, 물론 요걸 하면 운율이 형성되죠. 그렇지만 하자의 정서를 강조합니다. 어떤 정서? 애상적 또는 서글픔, 상실감,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상합니다. 특히 시각, 뭐 떠도는 구름, 뭐 하늘만 높으구나 그런 거, 그다음에 청각, 뿔뿔이 소리 안 나고 뻐꾹새 우리 울음소리 이런 거, 그다음 미각, 쓰디 쓰다, 예, 이런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했어요. 이게 이 시의 특징입니다. 자, 다 필기하셨으면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서술형 뭐 단답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찾아 쓰는 거니까 서술형도 다 풀어보세요. 우리도 저렇게 써볼까요? 같이 읽으면서 하늘천 재밌겠네요. 자,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답 맞춰봅시다. 자, 1번의 답은 4번이죠. 무슨 뭐 의지가 있습니까? 고향의 모습을 상실감, 허물감, 허무함, 허탈감, 애상적 이런 거지 의지적이다는 건 전혀 관련 없어요. 자, 2번에는 같은 장소인 고향에서 과거와 다른 정서를 느끼고 있죠. 3번에 그 다음에 감각적 심상을 통해 고향을 상실한 심정을 표출하고 있는 시행은 가장 좋은 거 하나만 찾으라면 메마른 입술에 쓰디 쓰다가 되겠습니다. 메마른 입술에 쓰디 쓰다. 그 다음 마지막 4번
자, 내가 지금 가서 만나는 현실적 고향하고 내 마음속의 고향을 관련하여 구름을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괴리를 깨우며 화자에 내면서 깨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좀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